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우리가 이제 왕의 목을 치지 못했다. 시민혁명을 하지 못했고, 시민혁명을 했었으면은 또 이제 그 어떤 개인의 자유권들이 확정되는 걸 거쳤을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미국에 89년도에 이제 그 뭐 어이어이해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미국 수업 시간에, 사회과학이나 뭐 역사 수업 시간에 그 제일 헷갈렸었던 게 뭐냐면, 개인주의. 우리는 개인주의 하면은 굉장히 나쁜 걸로, 이기주의랑 같은 뜻으로 쓰잖아요. 이기주의지. 개인주의 하면은 그렇게 썼었는데, 지금도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말에 강하게 남아있죠. 근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개인주의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아주 공동체 집체적으로 움직이고, 집단으로 움직이고, 거기에서 개인 찾는 사람을 이기적이고, 그 중불나게 뭐, 저 혼자 잘난 척 하는 놈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개인은 한 개인이 독립된 개인으로서 쓴다는 게 정말 중요한 종교개혁의 역사에서부터 정말 그 나오는데 그게 띵했죠. 우리는 민족주의를 비교적 긍정적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저쪽에서 민족주의가 뭐 나치즘 같은 거 얘기할 때 그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바로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토양. 우리가 6월 항쟁 이후에 시민의 등장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시민의 등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냐? 한 개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 개인의 자유, 인권. 80년대에는 인권 얘기 잘 안 했습니다. 우리가 고문당해서 저 터졌을 때나 인권 얘기했지. 인권 얘기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인권 얘기 같은 것들이 90년대 들어오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개인주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이 널리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개인주의가 증가한다.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그 개인주의의 증가는 하나의 그 세태가 된 것 같고, 또 문희석 판사라고 재밌는 분 계시죠. 그분이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또 책도 써내고요. 윤봉길 의사는 넘어가시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시민 없는 시민사회. 아이고, 이게 슬라이드 준비한 것들을 조금 제가 편집을 하다 빠뜨린 게 있네요. 그 과거에 이제 우리 시민사회 비판할 때 늘 한 게 시민 없는 시민사회잖아요. 저는 이건 노동을 배제한 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민이 없을까요? 시민 중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시민사회 내에서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운동을 시민단체 중심의 시민운동, 이제 끝났습니다. 그냥 끝났다고 생각해요. 촛불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민단체들이 남아서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무게중심에 전혀 안 실리죠. 그러니까 아마 시민단체 제가 대한민국사를 연재하던 시기쯤이 시민단체의 전성시대. 그러니까 낙선운동하고 그랬었던 것 같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시민들이 대두되는 그 시기로 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시민도 늦게 출현했고, 제일 먼저 사라진 게 인민이 사라졌죠. 우리 번역 자체를 잘못하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하는데, 사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할 때 people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인민입니다. 인민은 국민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죠. 인민이 모여서 국가를 만들고, 그래서 국가의 구성원이 됐을 때 비로소 국민이 되는 건데, 우리 헌법 보세요. 국민이 모여서 국가를 만든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원래 헌법 초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글씨가 너무 깨졌네요. 글씨가 깨졌는데 헌법 전문에도 보면, 또 1조에도 보면 조선인민으로 돼 있어요. 조선인민이 모여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게 유진호 박사가 쓴 초안인데, 윤치영이라는 이승만의 이제 최측근이 있었죠. 그 사람이, 야, 인민은 저 공산당 용어야 하고 그냥 북북 그어버리고, 이제,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그래, 국민이 좋겠어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아름다운 말, 인민이죠. 그리고 동물한 말도 잃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시민 없는 시민운동, 시민 없는 시민사회. 그래서 민주주의 본연의 견제의 기능을 잘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촛불로 이제 나온 거고요. 우리가 이식된 근대화를 거쳤어요. 이식된 근대화를 거치면서 처음에는 이식이었지만 그 이식된 게 자리를 잡아가다 보면 뭐 흉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기능도 이제 살아나고 해서 지금은 많이 그렇게 된 게 많습니다만, 저는 가장 대표적인 이식이 선거제도였다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해방운동, 독립운동에서 민족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정말 치열하게 했습니다. 죽어나가고 했는데 그 민족해방 투쟁 내부에서 일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어느 정도 했었냐면 솔직히 좀 미뤄졌다고나 할까요? 일단 선해방, 선독립, 후민주 그런 분위기가 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삐그덕삐그덕거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그 전에 다른 강연에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만, 미국이 한국의 어떤 독립운동가들이 원하던 또 대중들이 원하던 진보적인 정책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대신 뭘 했냐면은 선거제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신상품을 갖다 준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여성 참정권 말이에요. 여성 참정권은요, 역사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빨리 한 거예요. 프랑스 혁명을 했었던 프랑스가 남자 참정권이 주어지고 거의 100년이 지나서야 하겠는데 우리는 남녀 참정권을 같이 나가버렸잖아요. 이 사진, 그 유명한 사진이라면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여성이 경마장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여성 참정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48년 선거에서부터 여성 참정권이 주어졌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때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에 대한 의식이 없다 보니까 한 표 한 표를 여성 참정권이 주어지는데, 뭐 여성 참정권뿐만 아니라 일반 참정권이 주어지는데 어떤 투쟁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경험을 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가 훨씬 쉽게 자행이 되는 거죠.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 술 주고 밀가루 주고 돈 주고 고무신 주고 하면은, 비누 주고 하면 찍어주는. 그러다가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4월 혁명도 거치고 6월 항쟁도 거치고 촛불도 거치니까 한 표의 소중함을 지금은 훨씬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식된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정착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게 남아서 그때그때 발목을 잡죠. 그래서 우리는 이식된 근대화인 동시에 압축 근대화예요. 뭐 도시화 비율 보세요. 자, 서구에서는 150년, 200년이 걸렸을 때 우리는 3, 40년이에요. 그냥 영국 런던이 인구 100만에서 1000만 되는데 한 400년 걸렸거든요. 우리는 인구 100만에서 1000만 되는데 40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근대화가 얼마나 정신없이 빠르게 진행이 됐는가. 리메일즈가 참 기막힌 표현을 썼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참 보니까 한 세대 안에 1000년의 역사가 흘러간다 하는 기막힌 표현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 그래서 한 시대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거,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거 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근대와 근대가 기괴한 공존을 하고 있다. 기괴한 공존을 하고 있죠. 이거를 유식한 말로 비동시성의 동시성. 우리 조희연 선생님도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 책을 쓰고, 또 내가 좋아하는 우리 전성원 선생, 그러니까 이런 칼럼도 최근에 썼습니다. 그 칼럼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압축적 근대화의 역사를 사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중의 하나가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다. 이것은 각기 다른 역사적 사건에 등장하는 요소가 동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요소들이 각축을 벌리며 사회의 상을 만들어내는 법이지만 우리는 과거에 해결했어야 할 전근대적 요소들까지 살아남아 근대적 요소와 탈근대적 요소들과 함께 동시에 경합하는 중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적폐의 내용이다.
과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은 언제라도 망령처럼 되살아나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것을 기무사 문건. 기무사 문건 파동 기억하시죠? 작년에 한참 시끄러웠던 거. 그 촛불에 여차직하면은 쿠데타 일으켜서 총 들고 그 탱크 몰고 나올 국리를 하는 놈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아직도 권력기관에 있다는 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하지만 현실로서 존재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에서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는 근대의 핵심 과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건 이제 굉장히 너무 서구 중심적인 발상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 대학생 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뭐 저나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꿈이 민중이 주체가 되는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룩하자. 통일된 민족국가를 당위로서 생각했죠. 지금은 통일된 민족국가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약간 착각을 한 거, 우리는 고려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 조선, 그 통일된 민족국가의 민족이란 개념은 이 근대적인 거지만, 그 통일된 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단일 국가 체제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당연시 여기는데, 한 민족이 단일한 국가 체제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 그거 보면은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만들어진 거는 한 70년밖에 안 돼. 지금 유엔 회원국이 200개쯤 되지만 그 중에서 70% 이상이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통일된 민족국가라는 게 꼭 그 어떤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는 건 결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는 하게 되지만, 뭐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 시절부터 이제 민족, 통일 뭐 이런 거 이제 확 꽂혀 있었던 시절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 통일된 민족 국가도 만들지 못했어요. 이건 독립운동가들의 꿈이었죠. 통일운동가들의 꿈이었고, 민주화운동 시대에도 이게 굉장히 유지가 됐었던 거고. 그런데 이것도 해결 못했는데 우리는 포스트 모던에선 또 무지 빨리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을 거치고, 지금 이제 한류나 대중문화 같은 게 앞서가 나가는 게 진짜 이제 앞선 것인데, 거기서는 BTS까지 나와서 지금 세계 최첨단을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압축 근대에 너무 빠른 거예요. 여러분, 그 중세 마녀사냥이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마녀사냥, 우리가 볼 때 중세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기 아니에요. 너무 역사의 흐름이 더딘 거죠. 근데 마녀사냥을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들 설명은 그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급변하는데 그 변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변화의 의미를, 그 나쁜 거, 힘든 거, 그런 것들을 마녀의 존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뒤집어 씌웠다는 게 주된 설명이에요. 너무 빨리 청룡열차가 달렸는데 그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도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역사가 천천히 흐른 시기인데 당대인들에게 너무 빨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청룡열차는 그 마녀사냥이 한참 벌어지던 시대의 청룡열차에 비하면은 한 10배, 20배 빠른 겁니다. 그리고 이게 확 떨어졌다가 확 솟구치고 하는 거,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빠른 거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다 같이 멀미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구시대가 다 살아남아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예를 든 게, 그 동성동본 결혼 반대, 호주제 폐지 결사 반대하는 갓수고 수염 기른 유님들, 저도 수염을 길렀습니다만, 또 동교동 상도도 한참 따질 때는 거의 뭐 봉건 그 영주도의 가신, 배신 그룹이었잖아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 조선시대 왕보다 훨씬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그 근대적인 힘을 가진 전근대적 권위주의. 예. 그래서 전근대의 부정적 요인이 근대의 부정적 요소와 결합하면서 민주화를 가로막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박근혜 탄핵과 구속에 맹목적 지지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했지만, 박근혜 갔을 때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냥 엎어져서 큰절 울리는 그런 광경들 있었죠. 호주제 반대할 때는 어디서 이런 분들 다 나타나갖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아주 그 최첨단 청담동을 가면은 뉴욕보다 더 앞선 것들이 많은 시기에 또 한편에서는 이게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단 말이죠. 이건 어때요? 한국 자본주의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은 회장님 뵙는 날 자꾸만 떨리는 마음에 밤잠을 설쳤었죠. 이제 이런 그 여직원들 동원해서 공연을 하고 뭐 하는 뭐 이렇게 하니까 회사가 망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21세기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언론사에서는 가장 지식인들이 모였었던 언론사에서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회장님 힘내세요. 했었던 그런 분위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거치면서 특히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주 사회가 강팍해졌습니다. 사실 강팍한 걸로 치면 진보가 강팍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수가 훨씬 더 너그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훨씬 더 몰라도 하여튼 만만치 않게 우지. 근데 특히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거쳐오다 보면은 칼자루를 잡고 한 사회의 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령 법조계 원로들은 71년 사법파동 때 거기 사표 안 쓰고 그랬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그러니까 헌변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정교조 한참 탄압할 때 그때 교장 선생님들이 대개 누구냐면 이게 4.19 직후에 교원노조가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교원노조가 경북에서만 8,000명의 사표를 쓰고 굉장히 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5.16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뭐 다 잡혀가서 징역 살고 그랬는데 이때 교원노조 참여 안 했던 사람들이 20년쯤 지나서 20년이 조금 안 지났죠. 그때 교장 선생님이 돼서 정교조 탄압하는 거예요. 정교조 만들어질 때 이제 이때도 뭐 단식 농성하고 극한 대립을 당국하고 이제 극한 대립할 때 그러니까 당국과의 싸움이 이제 학교 안에서 굉장한 싸움들을 거치셔야 했는데 아이고 이제 교장이 교사들을 내쫓고 어떤 학교에서는 교장이 여선생님의 정교조 가입했다고 교장이 여선생님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무 분해서 목매달아 돌아가시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전교조 4.19 후에 교원노조 때 참여 안 했던 사람들. 제가 봤을 때 더 끔찍했던 일은 예컨대 동아일보 같은데. 동아일보 60년대 좋았거든요. 70년대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가 찌그러져 있을 때 뭘 했냐면은 동아일보 자유언론 실천선언. 이거는 그때 동아일보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정말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백지 광고로 탄압을 했죠. 이 광고를 다 빼버렸어. 이렇게 진짜로 이게 하얀 게 빈칸이 아니고 신문 광고면입니다. 광고면인데 이렇게 하얗게 나간 거예요. 여기 신동아 절찬 발매 중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고 광고국장이 광고 빠졌으니까 우리 독자 여러분이 대신 광고 지면 좀 사주세요. 호소 광고를 내고 이제 이러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많이 싸웠죠. 그런데 동아일보 이제 사측이 권력에 굴복하면서 잘라버렸어요. 사실은 이거 하고 농성하고 할 때는 400명 편집국도 동아방송이 있었고 거기 전원 공무국 영업국 사람들까지 전원이 했죠. 그런데 잘려서 나간 사람들이 한 40-50명 정도가 잘려 나갔는데 이 사람들하고 남은 사람들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서로 이제 하면서 너는 어머니가 아프시잖니. 너는 키워야 할 네가 책임져야 할 동생이 여럿이잖니. 너는 애가 아프잖아. 넌 집에서 너라도 벌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마누라가 벌어. 나는 그래도 형님의 우리 집안을 책임지고 있어. 내 한 몸만 간수하면 돼. 뭐 이런서 그리고 안에서도 싸워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나갈게 니네들 밖에서 싸워라. 뭐 이런 분위기들이 돼 있었고 서로 공감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갈라지고 세월이 지나고 하니까 이분들이 출근 시위를 하는 거예요. 동아일보사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통일부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거 들어갈 때 바늘방석이었겠죠. 눈도 못 맞췄겠죠. 조금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녁에 이제 이분들이 길 건너편에 여관에 숙소를 잡고 세종여관인가 거기 숙소 잡고 있을 때 뭐 소주 들고 찾아오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눈도 안 맞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새끼들은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 우리가 복지가 안 시켜주나? 저 중앙정보부에서 다 한 건데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 뭐 이렇게 되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통일부에 남은 사람들이 최고신문 통일부를 다 말아먹고 저는 그 후진신문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밖에 잘려 있는 사람들을 무슨 원수 보듯이 하고 있는 아주 공세적인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 역사의 그 가슴 아픈 부분인데 자유초국연맹은 있어도 우리는 자유주의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신자유주의만 들어오고 있네요. 우리는 한 시대를 제대로 장성하지 못한 채 다음 시대로 계속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시대의 잔재가 살아남아서 이게 뭐냐면 슈퍼박테리아가 된 거예요. 웬만한 항생제는 듣지도 않는. 구시대의 잔재가 새시대의 화려한 옷 속에 반민주성을 감추고 도사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그 자유민주주의 그 틀 속에 옛날 그 군사독재의 그런 사고방식, 분단적인, 수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그 제도를 이용해서 가로막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자, 우리가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미해결의 과제를 모조리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독재 전제만큼은 확실히 청산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하지만 저는 요즘은 생각이 조금 더 바뀌었어요. 독재 전제를 청산할 게 아니라 지금 개혁을 잘하면은 과거의 독재 전제가 청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개혁을 잘 해야 돼요. 지금 개혁을. 그러니까 물론 독재 전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과 같은 그런 역사 정리 작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중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전면에서 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정치권에서, 그리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었던 이유도 바로 현실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니까 한 말씀 하셨어요. 촛불 전에 안 달라졌다. 낡은 이념의 잣대를 버리자. 뭐 대통령이라는 위치 때문에 모당이라는 표현은 안 쓰셨지만 누구나 무슨 얘기인지 다 알죠. 안 달라졌습니다. 안 달라진 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답답하지만요. 1년을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언제 기회가 될 때 내년 총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그 선거의 역사를 갖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만 내년 총선에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구시대의 잔재가 새시대의 화려한 옷 속에 반민주성을 감추고 도사리고 앉아서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악순환. 이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100년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젊은이들이 진짜 새로운 시대에서 구시대의 좋은 유산만 물려받고 구시대의 어떤 부채, 찌꺼기 이런 거에서는 좀 자유롭게 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마 대한민국사 그 첫 꼭지를 쓸 때 제가 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